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길병원 내부민내과에 근무하는 김병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벌써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당당문답이라 해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질문하고 당뇨병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가 대답해 준다 해서 당당문답이라는 시리즈를 한 지 벌써 2년 정도 되는데 최근 병원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여기 독자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의정 갈등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서 여유가 없어서 오래간만에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크게 졌습니다. 당뇨병에서 살아남기. 제가 시리즈로 몇 가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테마를 드리면서 당뇨병에서 잘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줬는데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멋있게 진 것 같은데 자, 시작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계속 환자분들이 연말에 건강검진을 하시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 통보서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대부분 이제 깜짝 놀라서 오시죠. 뭐냐면 제일 아래 보니까 비만, 고혈압 의심, 당뇨병, 고지혈증이 의심이 됩니다.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있으니 2차 검진을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십니다. 그러시면 깜짝 놀라서 환자분이 저에게 먼저 이런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라는 걸 내주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보고 나서 치료할 부분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쓰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게 돼요. 제가 오늘 조금 시간이 늦어서 열심히 뛰어오다 보니까 조금 덥기도 하고 목소리도 지금은 약간 숨이 차 있는 건데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시면은 저희가 첫 번째는 무엇을 보냐? 자, 체중이 어떤지를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신장, 체중, 그다음에 체질량 지수라는 게 나와 있죠. 체질량 지수는 27.7. 밑에 보시면은 바에 저희 나라 근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저체중이 있고 정상이 있고 과체중이 있고 비만이 있습니다. 되게 저체중은 전년 체질량 지수가 18.5 이하를 저체중이라 그러고 23 정도까지를 정상이라 그러고 25까지를 과체중이라 그러고 25가 넘어가면은 비만이라고 부릅니다. 이 환자분은 27.7이니까 비만에 속하겠죠. 근데 비만 중에서도 혹시나 이제 당뇨병이 있는지 어떤 걸 봐서 좀 심각한 질환이 가진 비만, 이렇게 얘기하면 과체중부터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일단 비만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비만 지수는 여러분들이 요즘에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위고비라는 주사를 사용해서 우리가 환자분 체중을 감량하고 하는데 이 비만 지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비만 지수 쓸 때는 30이 우리나라 기준은 25가 넘어가면은 비만 치료를 할 수 있게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저렇게 체질량 지수는 높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허리둘레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검진처를 보면 허리둘레가 나옵니다. 허리둘레는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허리를 둘레를 본 겁니다. 보시면은 허리둘레가 98cm, 38.5 보시면 허리둘레가 복부변의 기준으로 한 거는 35.4인치 이하까지는 남자, 33.5인치 이하는 여자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38.5인치니까 복부 비만도 있죠. 그래서 체질량 지수도 크고 복부 비만도 있는 사람이니까 아마도 요번에 문제가 안 되셨으면 그 다음번이라도 아마도 저런 우리가 대사성 질환,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것에 걸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검진표에서 보는 거는 혈압입니다. 혈압을 재줬는데 혈압에는 저렇게 최고혈압, 최저혈압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는 수축기 혈압, 하나는 이완기 혈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개 환자분들이 오셔서 높은 혈압은 135고 낮은 혈압은 85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높은 혈압이 135, 낮은 혈압이 85 정도 됩니다. 보면은 우리나라 혈압 분류를 보면은 정상은 높은 혈압이 120 이하, 낮은 혈압이 80 이하가 정상이죠. 주의는 130까지 또는 130까지 주의라 그러고 고혈압 전 단계는
130에서 139, 낮은 혈압이 80에서 89니까 저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전 단계 정도 되시겠죠. 그다음에 1기 고혈압, 2기 고혈압을 나눠서 대개는 160까지 160 이상 이렇게 나눠주니까 이런 걸 잘 보시고 내 혈압이 어디쯤에 있는 걸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여기 고지혈증이라는 얘기 하셨는데 지금 총 콜레스테롤이 246,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217, 그 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HDL 콜레스테롤이 42, 나쁜 콜레스테롤은 160인데 기준은 총 콜레스테롤이 200 미만, 중성지방은 150 미만, 그 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 남자 여자가 조금씩 다른데 저기서 60 이상이라고 하는데 60 이상이 굉장히 높은 거군요. 45, 50 정도 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100 미만이 정상이라고 부르는데 진단 기준은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상 수치는 그렇고 경계치를 따져서 위험 수준이 되려면은 총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200 이상, 그 중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160 이상인데 이 환자분은 딱 160에 걸려 있어서 애매하긴 한데 다른 질환이 있다 그러면은 진단해서 나중에 치료의 목표가 달라지니까 일단은 좀 높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당뇨병을 보니까 공복 혈당 밖에는 건강검진에서 할 수가 없죠. 식후 2시간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식전 혈당을 봤는데 142, 식전 혈당은 정상치가 100 미만, 당뇨병 전 단계가 100에서 125, 당뇨병이 되면 126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140이니까 저렇게 단독으로 봐서는 당뇨병에 들어가는데 당뇨병의 진단 기준은 여기서 같이 공복 혈당은 126 이상, 식후 2시간인데 저건 일반적인 식후 2시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설탕물을 먹고 나서 경구 당부화 검사라고 하는데 설탕물을 먹고 나서 2시간 혈당이 200 이상, 그다음에 당화혈색소라는 게 6.5% 이상, 그리고 심각한 당뇨병의 증상이 있으면서 혈당이 200 이상 이런 걸 당뇨병의 진단 기준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공복 혈당이나 당화혈색소, 식후 2시간 혈당은 2번 이상 저 수치가 나와야지 진단하는 걸로 돼 있는데 한 번에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가 높다 그럴 때는 진단이 가능하다 그러는데 이 환자분은 지금 한 번 체크하신 거니까 그것만 가지고 당뇨병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를 것 같아서 아마도 2차 검진을 받아보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환자가 이렇게 해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환자는 55세 남자 환자분이고 성함은 건강한 님이었어요. 지금까지 아무 병력이 없었고 가족력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당뇨병, 고혈압이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셨었고 형제분들은 없다고 합니다. 흡연은 지금 안 하시고 계시고 음주는 주 3회 소주 1병 정도 드시니까 평균보다는 조금 많든지 하는 정도십니다. 근데 체중 변화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젊었을 때 체중이 얼마인지를 꼭 물어보시는 게 좋은데 젊었을 때 체중은 72kg 정도, 최대 체중은 현재 82kg인데 최근 3년 동안 8kg이 늘으셨대요. 굉장히 많이 늘으셨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한 혈압은 135에 85 비슷하게 전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고지혈증은 총 콜레스테롤도 꽤 높고 중성지방도 높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169 이상이어서 고지혈증도 있으신 것 같아요. 당뇨병을 다시 검사하니까 공복혈당은 아까보다는 떨어져서 135인데 이도 126보다는 높죠. 식후 2시간은 경구 당부화 검사를 해서 식후 2시간을 검사했는데 245, 당화혈색소는 7.8 이렇게 모아보면 환자는 혈압은 어느 정도 전 단계를 가지고 계시고 고지혈증은 있으시고 당뇨병도 있으신데 지금 나쁜 콜레스테롤이 169인데 당뇨병이나 혈압이 있으시면은 나쁜 콜레스테롤 100 이하로 조절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우리 보내주신 것부터 보면 네버올드님이 당뇨병도 고지혈증처럼 약만 잘 먹으면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겠죠. 예, 고지혈증은 약이 굉장히 좋아져서 약만 드셔도 당뇨병은 식사나 운동에 따라서 차별이 많은데 고지혈증은 약이 정말로 잘 듣습니다. 그래서 약만 꾸준히 드셔도 괜찮은데 최근에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서 근육병이 생긴다 또는 간 기능이 올라간다, 공복혈당이 올라간다 또는 건망증 같은 게 생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유튜브에 나오는데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거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결국은 나중에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생기는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잘 드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밑에 이순재 님이 질문 올라오신 건 제가 받아도 좋을 것 같아서 잠을 자다 보면 새벽에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는데 왜 그런지 궁금해요. 이거는 제가 정말 모르겠네요. 저거는 워낙 많은 원인이 있어서 우리가 혈액순환의 장애, 갑자기 운동을 해서 근육에 경련이 났을 때, 당뇨병에 신경합병증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또는 디스크가 있거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신경에 이상이 왔을 때도 저런 일이 생기니까 저렇게 하나만 얘기해 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드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다음 거로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님은 55세인데 병원에 와보니까 체중도 많아서 비만이 있고 혈압도 혈압 전 단계였고 고지혈증도 있고 당뇨병도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런 환자를 어떻게 처치해야 할까요?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당뇨병에서 살아남기 1번, 지피지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이든지 그 질병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를 먼저 분석을 하면은 우리가 당뇨병에서 아니면 다른 질병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병은 병이 너무 어려워서 왜 생겼는지를 모르는 병도 있고 또는 내가 나를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별로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병이 생겨서 그러는 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은 병을 잘 이해하시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자기를 잘 돌아보시면은 그 병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잘 배우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 우리가 아까 그 환자처럼 혈압도 오르고 비만도 있고 고지혈증도 생기고 혈당도 올라가는 그런 질환이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대개는 대사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거는 비만이라는 게 원인이 돼서 따라오는 여러 가지 질병군을 뭉뚱그려서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안에는 비만이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비만이 기본이 돼서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고 고지혈증이 생겨서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떨어지고 혈압은 올라가고 혈당은 내당능 장애에서 당뇨병까지 생겨서 여러 가지 질병이 몰려다니는 경우들이 많고 또한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거라도 통풍이 생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같이 겹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사증후군이라는 걸 진단할 때 대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허리둘레가 얼마나 되세요? 혈압은 높지 않으세요? 또는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나요? 공복혈당은 어떠세요? 또는 당뇨병약을 드시고 있지는 않나요? 중성지방은 얼마나 올라가세요? 또는 이상지혈증 때문에 치료 약물을 복용하지는 않으시나요? 좋은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되나요? 남자는 40 미만, 여자는 50 미만 또는 이상지혈증의 치료약을 투여하는 것 중에 저 중에 3가지가 넘어가면은 우리가 대사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뇨병이 처음에 걸리신 분도 고지혈증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 처음에 혈압이 높아서 오는 고혈압 있으신 분들도 나중에 고지혈증이나 또는 당뇨병이 생기시는 분도 있고 초기에 고지혈증으로 치료하시는 분이 공복혈당이 올라가거나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런 것들은 굉장히 잘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사증후군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걸리나를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 19세 이상에서는 전체적으로 20% 정도가 대사증후군이 있고 30세 이상이 되면은 27%, 65세 이상에는 37.7%가 대사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대사증후군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것들이 뭉쳐서 있는 거니까 하나하나 개별 당뇨병이 많으신 분 또는 고지혈증이 생긴 분
또는 고혈압이 있는 사람보다는 퍼센테이지가 낮아도 우리나라 65세 이상 3분의 1 정도가 대사증후군이 있다고 하니까 저렇게 체중을 감량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대사증후군을 억제하는 것보다 당뇨병을 억제하는 게 문제니까 당뇨병의 유병률을 좀 따로 알아봐야겠죠. 당뇨병의 유병률은 대개는 30세 이상의 성인에서 16.7%, 대개 500만 명 정도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뇨병 전 단계도 혈당에 이상이 온 거니까 당뇨병 전 단계 유병률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44%, 1,400만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당뇨병 전 단계를 하면은 혈당이 정상을 넘어서는 분이 2천만 명 정도니까 우리 국민을 5천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생각하면은 5명에 2명, 10명에 4명 정도가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당뇨병도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병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 당뇨병을 잘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당뇨병을 종합해서 간단히 얘기하면은 초기부터 적극적인 조절이 필요한 질병. 물론 왜 생겼는지는 빼버리고 치료에 관련된 것만 얘기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초기부터 적극적인 조절을 하면은 나중에 합병증의 발병을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 있는 질환. 또한 동반질환이라고 하는 심혈관 질환, 신경병증, 심혈관 질환이나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거의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고 당뇨병의 합병증인 안병증 또는 신증, 신경병증, 대혈관 합병증인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고혈압도 약제가 굉장히 좋아서 약제를 잘 드시고 조금만 내가 생활 개선을 해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인데 당뇨병의 같은 경우에는 약제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환자가 직접 하게 되는 생활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 많이 중요한 병이어서 다른 것과 차별이 되는 게 당뇨병의 특징입니다. 당뇨병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 드리는 거는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당뇨병을 좀 간단하게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까지 질문 들어오신 거 몇 개를 좀 해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평리동 491번지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당 수치가 6.0 정도, 아마 당화혈색 소겠죠? 6.0 정도 나오는데 당뇨병 약은 식후에 먹어야 하나요? 빈속에 먹어야 하나요? 저는 그냥 아침 먹고 바로 먹는데 차이가 있을까요? 당뇨병 약제에 따라 다릅니다. 당뇨병 약제는 저번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린 게 있는데 식전에 먹어야 되는 약이 있고 식사 직후에 먹어야 되는 약도 있고 밥 먹기 바로 직전에 먹는 약도 있고 식후 30분에 먹는 약도 있고 주로 저녁 먹고 나서 먹어야지 좋은 약도 있고 아침 먹고 먹는 게 좋은 약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데 예전에는 약제의 효과가 나타나는 정도에 따라서 식사가 그 약제 때문에 생기는 저혈당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에 따라서 언제 복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중에 연두색으로 눈사람 모양으로 생긴 아마릴 이렇게 생긴 약은 대개 식사하기 30분 전에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이 흡수돼서 어느 정도 약효가 올라갈 때 식사를 하시면 그거랑 맞게끔 혈당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저혈당을 예방하는 약이 있고 다이아백스라는 큰 알약, 당뇨병에 처음 먹는 약은 주로 처음에는 저녁에 먹고 나중에는 아침 저녁으로 먹으라고 했던 약도 있고 글루코바이라고 했던 바로 식사 직전에 먹어야지 효과가 나오는 약도 있어서 어느 약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여쭤보시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중에 우리가 당뇨병이 당화혈색소 6.0도 돼서 당뇨병 약을 한 가지만 드신다면은 대개 다이아백스라는 약일 가능성이 커서 그런 경우는 아침이나 저녁이나 식사 직후에 드시라고 돼 있어서 아마 아침 먹고 바로 드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대부분의 약들은 그런 차이가 좀 없어졌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짧게 작용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작용을 하기 때문에 대개는 아침에 한 번 먹어도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진 약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약을 처방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 주시면은 어떻게 먹으라고 얘기를 할 거고, 약국에 가서 처방을 받으시면은 약국에서 약을 사시면은 약사분께서도 어떻게 복용하라고 복용에 대한 지시를 해 주실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약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가장 잘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인생 후반전님은 고지혈증은 식품에 영향받는 정도가 20% 내외라고 하는데 당뇨병은 섭취하는 음식에 받는 영향이 큰가요? 식단 관리로 개선 효과가 고지혈증처럼 크지 않을까요? 문제가 좀 이상하긴 한데, 자, 고지혈증은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는 경우, 콜레스테롤 많은 부분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식사나 운동에 의해서 들쭉날쭉해지는 부분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드셔서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게 되면은 식사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아서 약제만 잘 섭취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심혈관 질환이 있어서 콜레스테롤의 양을 많이 낮춰야 되는 경우에는 식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뇨병은 고지혈증에 비해서 식사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같은 약을 드시더라도 혈당이 오르고 내리는, 혈당의 진동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결정하는 게 당뇨 때문에 섭취하는 음식입니다. 또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섭취하는 음식에 따라서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기도 하고 그게 안정적으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항상 당뇨병에서는 식단 관리를 할 때 무엇을 드세요, 드시지 마세요 보다는 어떤 부분, 그러니까 영양소에서 우리가 탄수화물은 몇 퍼센트 정도, 단백질은 몇 퍼센트 정도, 지방은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나눠드리게 됩니다. 이유는 내가 혈당이 급속히 올라가는 탄수화물, 천천히 올라가거나 올라가지만 오랫동안 올라가는 단백질이나 또는 지방질, 그거의 함유에 따라서 스파이크가 발생되지 않고 다음 끼니까지 저혈당이 생기지 않는 그런 식사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식단 관리가 굉장히 커서 당뇨병은 식단 관리를 통한 개선 효과가 고지혈증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진단받고 내가 어떻게 할 때는 내 스스로가 어떤지를 판단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질문은 되셨고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리면서 당뇨병이란 병의 특징이 그렇다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GP를 알았습니다. 당뇨병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저를 알아야겠죠. 내가 나를 아는 거는 결국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나는 당뇨병이 생겼습니다. 나는 당뇨병 환자입니다. 이거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환자분이 당뇨병을 치료받으시며 오시면서 저는 당뇨병 얘기는 안 듣고 혈당이 조금 높았는데 예방 차원에서 약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시는 분인데 당화혈색소가 7.5 이러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는 당뇨병이 있는 환자입니다. 나를 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를 돌아보는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은 당뇨병 인지율, 내가 당뇨병이라는 알고 있는 수준을 따져보니까 66.6%밖에는 되지 않아서 당뇨병 환자 3명 중에 1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으신 분이 많아요. 그중에선 첫 번째, 내가 건강검진을 하거나 병원에 가서 당뇨병 정도의 수치를 진단을 받았는데도 그 이후에 들어가질 않으셨어요, 결과를. 그래서 모르는 경우, 또는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도 에이 뭐 별거 아닌데 굳이 치료할 필요 없어, 나 없는 거야, 그러고 무시하신 분, 그리고 당뇨병을 진단받고 처음에
긴가민가 하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이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있어. 그냥 놔둬도 돼." 그래서 살짝은 인지했는데 치료받지 않고 계시는 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렇게 30%나 되는 환자분들이 자신이 당뇨병 환자를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지만은 당뇨병 환자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해. 이런 필요성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 환자라는 걸 아셨으면은 그다음에 가만히 벤치에 앉으셔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왜 당뇨병이 생겼을까?' 이거는 자신을 뭐 학대하거나 '왜 생겼을까?' 궁금해하시는 것보다 생긴 이유들을 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부모님이 또는 내 형제들이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없을까? 가족력이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당뇨병이 생겼을까? 이런 것들은 고민해서 해결이 돼서 개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그랬을까?'라는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 내가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을까?' 또는 '최근에 내가 식생활이 굉장히 불규칙했었어. 내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늦게 동안 과식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야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늘면서 당뇨병이 생겼던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나한테 문제였을 것 같아.' 아니면은 '내가 최근에 음주가 많아지다 보니까 뱃살도 나오고 몸이 안 좋아져서 당뇨병이 생겼을까?' 또는 '예전에는 좀 뚱뚱해서도 별로 그렇게 내가 불편하지는 않았는데 오랫동안 비만이 생기고 배가 나오면서 당뇨병이 생기지를 않았을까? 내가 다른 질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당뇨병도 같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런 게 문제되지는 않았을까요?' 또는 '내가 다른 질환이 있어서 예전에 췌장염을 앓았는데 내가 예전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기능 저하증이 있었는데 예전에 부신 기능이 이상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는 관절염이 있어서 주사를 맞았는데 예전에 입원해서 스테로이드라는 것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또는 귀가 안 들리거나 그래서 그런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많은 원인들이 당뇨병이 생기는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를 알기 전에 왜 생겼을지를 알아야지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당뇨병이 생겼을 거야. 내가 이것들을 바꾸어야겠어. 이것들을 바꾸면은 많이 좋아질 수가 있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려면은 저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런 게 아무것도 없으신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특히 한국인에서 많은 이형 당뇨병은 어제 갑작스럽게 당뇨병이 생기는 경우보다는 4 년, 5년 정도 서서히 혈당이 올라가면서 당뇨병의 수치까지 다다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전에 받은 건강검진은 어땠을까? 혹시 내가 건강검진을 바르고 모르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닐까?' 이런 고민도 꼭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고민을 해 주셔야지 그다음에 의사한테 "내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고민인데 어떻게 해결이 하면 될까요?" 하는 얘기들을 서스럼없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질문들을 또 해결하고 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분은 용인 곰돌이 님입니다. 스텐트를 했는데 동네 내과에서 기존의 란투스에서 솔리쿠아라는 주사로 바꿔 주셨습니다. 살도 빠진다는데 저는 마른 편이라 살이 더 빠지는 게 안 좋지 않을까요? 음 란투스하고 솔리쿠아는, 란투스라는 거는 기저인슐린이라고 하는 기저인슐린만 들어가 있는 거고, 솔리쿠아는 기저인슐린 플러스 릭슈미아라는, 우리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여러분 위고비 잘 아시죠? 위고비라는 게 GLP-1
우리가 수용체, 작용제 이렇게 부르는 약재가 섞여져 있는 약입니다. 아마도 선생님이 체중 감량의 효과보다는 공복 혈당은 조절이 잘 되는데 식후 혈당이 조금 올라가서 원하는 만큼 혈당 조절이 안 되시니까 바꿔주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릭슈미아는 생각보다 살이 많이 빠지는 약은 아니고 거의 빠지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그렇게 GLP-1 수용체 작용제는 스텐트를 했던 심혈관 질환이 있었던 분들의 재발 또는 그게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서 최근에 SGLT2 억제제라고 하는 약하고 같이 이렇게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한테서 첫 번째 선택이 되는 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도로 바꾸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이 더 빠지실 걱정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른 편이셔서 더 살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선장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저는 당화혈색소가 4.5에서 6.3 정상이신데요. 가장 최근이 5.3입니다. 식후 1시간 혈당이 적게는 100에서 110 정도 나올 때도 있는가 하면 때론 150까지 오를 때도 덜어 있는데요. 이것도 당 스파이크인가요?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개 공복 혈당은 정상이 대개는 100 이하, 식후 2시간쯤 되면은 그냥 음식에 따라서 좀 더 다를 수가 있는데 설탕물을 먹고 검사했을 때 대개는 140 이하가 정상이고 200이 넘어가면 당뇨병이라 그래서 집에서 재는 혈당 측정기의 오차가 20% 된다고 하면은 150이나 140이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 스파이크라 그러면은 대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복 혈당에 비해서 식후 혈당이 2~3배 정도 올라간, 적어도 2배 정도 올라갈 때를 얘기하거든요. 대개 혈당은 공복 혈당에 비해서 50%에서 60% 정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 정도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당뇨인 맞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대로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두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당화혈색소가 5.5% 정도 되는 비당뇨인인데 스트레스가 많거나 탄수화물을 많이 먹은 후에 혈당이 250까지 1시간 혈당이 250까지 올라갈 때가 있는데 이렇게 스파이크 치는 경우 걱정이 되는데 괜찮을까요? 저거는 조금 많이 올라가시긴 많이 올라가시네요. 식후 1시간 가지고 당뇨병을 진단받는 기준은 안 잡지만은 식후 1시간, 1시간 반 또는 30분에 대개 200보다 200은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시간 혈당이 200까지 올라가신다면은 혹시 탄수화물을 좀 줄여서 그렇지 않게 하시고 말씀하신 탄수화물을 많이 먹은 후라고 가정하면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탄수화물 섭취는 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단당류라 그래서 설탕이나 과당이나 이렇게 단순당의 섭취는 조금 줄여 드시는 게 지금은 정상이어도 나중까지 좋아질 수 있는, 나중까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원인이,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해봅니다. 현재는 정상이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체중이 많이 나가시거나 그러시면은 조금 더 빨리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장희한 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뷔페 식당에 가서 많은 음식을 배 터지게 먹으면은 당뇨병이 생길까요? 평상시 쌀밥, 공깃밥을 많이 먹어도 혈당이 많이 올리나요? 저거는 항상 당뇨병 얘기를 하면은 듣는 질문인데 설탕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이 생기나요? 현재는 당뇨병이 아닌데요. 안 생깁니다. 뷔페 식당에 가서 과식하면은 당뇨병이 생길까요? 저거는 안 생깁니다. 쌀밥, 공깃밥 많이 먹어도 혈당이 많이 올리나요? 당연히 쌀밥, 공깃밥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니까 올리게 되겠죠. 총체적으로 얘기를 들으면은 과식을 한두 번 한다고 당뇨병이 생기는 건 아닌데 잦은 과식 때문에 비만이 생기고 비만이 생겨서 우리가 지방간, 복부 지방들이 늘어나면은 결국은 그거는 당뇨병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발을 한 발 얹은 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백팩장을 가끔가다 가는데 하고 나서 운동 열심히 해서 체중도 잘 유지되고 문제가 없어. 그런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뷔페 식당을 가서 저렇게 많은 음식을 배 터지게 먹다 보니까 체중이 자꾸 늘어요. 작년에 보다 올해 보니까 체중이 5kg가 늘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걱정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설탕을 먹는다고 뷔페 식당에 가서 한 번 잘 먹는다고 당뇨병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용인 곰돌이 님이 얘기하셨어요. 교수님 답변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식후에 졸린 증상이 너무 심한데 이것도 식후혈당 때문인가요? 조절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식후혈당이 올라가면서 갑작스럽게 좀 많이 올라가면 졸린 느낌이 드는데 이러신 분들은 대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공복 기간이 길다가 갑작스럽게 허겁지겁 식사를 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나른한 감이 와서 졸린 증상이 생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 오후 외래를 보고 저녁을 먹고 나면은 정신을 못 차릴 때가 많거든요. 식후혈당 때문이라기보다는 식사를 하고 나서 혈당이 흡수되면서 나른해지기 때문이죠. 졸린 증상을 막는 방법 있죠? 식사를 덜 하시면 됩니다. 2번, 식사 후에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나가서 걸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하시면은 식후에 졸린 증상도 없을 수 있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흐미님 질문까지 제가 하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흐미님 질문은 선생님 당뇨병 전 단계가 몇 년이 되었고 한 달 전에 중성지방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오른쪽 발 뒤꿈치가 저린데 당뇨병 때문인가요? 중성지방 때문인가요? 둘 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오른쪽 뒷발꿈치는 한쪽이죠. 되게 당뇨병이나 중성지방 때는 중성지방은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쪽이 저릴 수 있는데 저렇게 발 뒤꿈치가 저린 게 아니고 걸어갈 때 또는 빠른 급으로 걸어가면은 혈액순환 장애가 와서 발이 아파지는 것들이 생기는 건 혈관 때문에 또는 중성지방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당뇨병 때문은 당뇨병 전 단계가 오래돼도 당뇨병의 심경합병증이 올 수는 있는데 대개는 양쪽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오른쪽 발 뒤꿈치만 저린다면 오히려 디스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당뇨병 전 단계는 환자분이 하시기에 따라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 당뇨병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개 30%, 전 단계로 계속 유지되다가 당뇨병으로 가는 경우도 30%, 전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도 30% 된다고 하는데 전 단계를 없애는 가장 좋은 거는 복부 지방을 없애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일을 조금 더 진행하고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내가 가만히 앉아서 당뇨병이 왜 나에게 생겼을까 원인이 될 만한 부분을 좀 고민해 보는 게 좋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야지 무엇을 바꿀지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그동안 운동을 못 했어. 그럼 운동량을 늘려야겠네. 내가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잘 못하고 스트레스가 많어. 스트레스를 줄여야겠네. 내가 음식이 문제인 것 같아. 음식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또는 너무 내가 탄산음료를 많이 먹어왔어. 그런 게 문제가 되시는 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것을 바꾸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식사와 운동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당뇨병이라는 게 어제까지 없었다가 오늘 생긴 병이 아니고 최소한 3년에서 길게는 7, 8년까지 당뇨병 전 단계를 유지하다가 당뇨병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이 오래되는 경우에는 당뇨병의 독특한 증상 중에 하나, 우리가 목이 마르고 소변을 자주 보고 물을 마시고 하는 거 외에 많이 먹는 질환이 있어요. 증상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먹고 있는 음식의 양이 많은지 적은지를 잘 판단 못 하시고 나는 요즘에 소화가 잘 돼서 뒤돌았으면은 괜히 헛헛해지고 해서 또 먹게 돼.
이것도 당뇨병의 증상일 수 있어서 이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도 내가 당뇨병이 나빠지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또는 당뇨병이 시작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 이런 증상은 언제부터 생겼지?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을 바꿀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바꾸시겠습니까? 저 한 달 후부터 운동할래요. 요번에 아직은 안 되고요. 다음 달부터 할래요. 절대로 안 됩니다. 당뇨병을 진단받고 깜짝 놀랐던 그 순간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뇨병이라는 거는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도 사람인지라 이 증상이 없는 기간이 조금 지나면은 굳이 할 필요 있을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나 다음번에 할래. 혹시 다음번에 검사해서 좋아지면 안 해도 될까? 이렇게 자꾸 미뤄지는 마음이 생기면은 절대로 당뇨병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자, 건강검진을 했는데 결과지를 받아보고, 아니 이게 뭐야? 내가 당뇨병이 있어? 깜짝 놀란 그 순간부터 자신을 바꾸셔야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언제 다음에 바꾸느냐? 아픈 다음에. 제가 당뇨병이 5년 됐는데 그 사이에는 별로 조절을 안 했는데 어제 심장혈관이 좁아져서 심장내과에서 스텐트라는 걸 했어요. 이제는 열심히 할 거예요. 이럴 때부터. 내가 당뇨병이 있어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지금 부작용은 없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부터 조절할 거예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언제부터 조절할 거냐? Right now. 지금부터 바꾸시고 조절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꿀 것인가? 당뇨병 교육을 받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교육을 받아서 당뇨병의 실체도 알고 나의 행동도 한 번쯤은 분석해봐서 무엇을 바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적정 체중을 알고 허리둘레를 빼서 유지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셔서 대개는 일주일에 150분, 이틀 이상 쉬지는 말고 하루에 30분 이상, 그중에서 유산소 운동과 또는 근육 운동을 섞어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단을 균형 잡히게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하루에 한 끼 먹겠다고요? 별로 안 좋습니다. 하루에 3끼 정도 골고루 제때 식사하시는 게, 하루에 2끼를 먹으면은 하루 먹을 양을 두 번에 나눠 먹으니까 아까처럼 혈당 스파이크가 더 올라갈 수 있고, 한 번에 먹으면 더 많이 올라가겠죠. 당뇨병이 없을 때는 아까처럼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체중을 줄여줄 수 있는데, 당뇨병이 있으신 분한테는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한 끼에 많이 먹는 식사 안에서 오는 그 혈당 스파이크가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골고루 제때 식사하시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잠을 잘 주무시고 금연하고 금주를 해야 되는데, 남자는 하루 2잔 이하, 여자는 하루 1잔 이하로 드셔야 됩니다. 일주일 모아서 하루 1병 드시겠다? 그것도 안 됩니다. 2잔 이하로 드시겠어? 저런 식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바뀌면은 당뇨병도 달라질까? 여러 가지 논문이 많습니다. 최근에 나온 논문 중에 하나, 2형 당뇨병은 일리버시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 지금처럼 내 생활 행동을 변화하면은 그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내가 바뀌면 당뇨병도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걸 언제? 초기에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질문 조금 받아보겠습니다. 선장님이 또 질문 하나 더 올리셨네요. 교수님, 당뇨병 약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설이 있는데요. 비당뇨병인이 다이아백스 250mg을 먹는다면 혈당이 내려가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효과가 정말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얘기는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이아백스라는 약제의 효과 중에 영어가 나와서 굉장히 좋은데 엠토르라고 하는 우리가 암을 만들어내는 곳에 작용하는 그런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아백스라는 약을 먹으면은 엠토르라는 그런 유전자 또는 단백질을 통해서 암의 효과를 억제하게 되는데 250ml 정도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하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혈당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거는 별로 도움은 안 되고요. 우리가 소식하시는 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애플포드님이 하나 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갑상선암으로 절제술을 받으셨습니다. 유전적으로 저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갑상선암 중에 유전적인 이상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거는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갑상선암을 수술하신 선생님한테 가셔서 어머님이 유전자적인 이상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것들이 가족력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종태 님도 질문을 주셨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콜레스테롤 관련약을 먹으면 당뇨병이 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저는 리피토 10mg을 3년 먹고 지금은 로슈바뮤 10mg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같이 먹어도 되는지 감사합니다.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근데 리피토하고 로슈바미브는 같이 먹는 약이 아닌데요? 리피토를 먹거나 로슈바미브를 먹으면 되지 두 가지를 같이 먹지는 잘 않는데 한번 상의를 드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개는 고지혈증 약은 혈당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 혈당을 올리는 게 대개 우리가 당 수치로 3에서 5 정도를 올린다 그러고 강한 또는 용량이 많을수록 혈당을 올린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이유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서 좋은 점이 당뇨병이 혈당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나쁜 점을 상회한다면 당연히 드셔야겠죠. 만약에 내가 상회하지 않고 혈당이 오를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운동하고 하면서 저렇게 오르는 부분을 억제해 가면서 먹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오용도 님이 주셨습니다. 교수님, 당뇨병 전 단계에서도 간헐적 단식을 안 하는 게 나은가요? 당뇨병 전 단계는 상관은 없으십니다. 없으신데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하신다 그래서 체중이 감량이 되면은 전 단계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과하게 하시는 건 별로 안 좋죠. 오히려 새끼를 적게 먹는 그런 식단을 가진 다이어트가 간헐적 식단보다는 저렇게 혈당에 이상이 오신 분한테 더 좋다고 합니다. 자, 질문은 여기까지로 마무리 짓고요. 저도 강의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몇 가지만 제기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당뇨병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전 단계 얘기들 하셨는데 당뇨병 있으신 없으신 환자분들이 10년 동안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당뇨병 학회에서 조사를 해서 논문에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당신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에 따라서 점수가 점점 많아지죠. 남자, 여자가 다릅니다. 거주 지형은 농촌인가요? 도시인가요? 농촌이 좋죠. 도시는 점수가 높습니다. 흡연은 하시나요? 없음, 과거, 현재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죠. 고혈압은 지금 정상혈압인가요? 고혈압 전 단계인가요? 또는 고혈압이 있거나 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가족력은 있는가요? 없는가요? 허리둘레는 90이 넘나요? 90이 안 되나요에 따라서 점수가 상이합니다. 저렇게 해서 본인의 점수를 다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그 답은 뒤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렇게 해서 계산한 점수가 24점이 안 된다. 그러면 10년 동안 당뇨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8%에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합 점수가 50점이 넘는다 그러면은 30%에서 40% 정도가 당뇨병이 생기는 게 10년 동안에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시니까 저런 걸 보셔서 내가 무엇을 조절해야 될까? 자, 나이는 조절할 수 없죠. 거주 지역은
조절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흡연은 끊으실 수 있겠죠. 고혈압은 내가 소금의 섭취를 덜해서 혈당을 낮추고 운동을 해서 좋아질 수 있겠죠. 가족력은 고칠 수 없겠죠. 허리둘레는 고쳐갈 수 있겠죠. 그래서 고쳐갈 수 있는 부분을 고치셔서 당뇨병 없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저하고 약속된 50분이 지났습니다. 제가 항상 당당문답에서 알려드리는 거는 생각이 바뀌면 혈당이 달라집니다. 당뇨병은 생활습관이 원인인 질환입니다. 당뇨병을 치료 시작하는 거는 생활습관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생활 습관의 정상은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꼭 주장하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는 당뇨병에 살아남기 첫 번째는 지피지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초전박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머뭇거리지 말자. 이런 내용으로 다음번에 강의를 드려놓고 초전박살, 처음 빨리 목표에 도달하면 무엇이 좋은지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분 좋은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당당문답을 진행하는 가천대 길병원 내분비내과의 김병준입니다. 다음번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